25년간 3만 명을 먹여 살리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상상도 못할 국제적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견제받는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아라루나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게임의 희생양이 된 도시와 사람들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카르도 산토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에너지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한빛에너지 아라루나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마존의 싱그러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차에 올라타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 전무의 검은색 현대제네시스가 가장 앞자리에 주차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김 전무는 제가 알기로는 25년간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박 과장의 토요타 캠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의 닛산 세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사무소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차게 돌아가던 사무실이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도 없었습니다. 평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던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린 채로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벽에 걸려있던 한국과 브라질 국기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두 나라의 국기가 없어진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중얼거리며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강도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화재나 다른 사고가 있었던 것일까? 2층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평소 김 전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책상 위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늘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가족 사진도, 한국 본사에서 받은 표창장도, 심지어 그가 아끼던 만년필까지 모든 것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 호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세는 60대 초반의 현지인으로 한빛에너지가 이곳에 온 초기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평소 늘 웃는 얼굴이던 호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리카르도, 호세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5년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 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떠났어요. 새벽 5시에 버스 세대가 와서 짐을 싣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예요? 왜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당황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호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 전무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편지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편지를 뜯었습니다. 친애하는 리카르도에게 이렇게 인사도 없이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철수 명령이 내려왔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25년간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김정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사무소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현지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리카르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비팀에서 일하는 마르코스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작업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게 정말이야? 식당에서 일하는 마리아도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직 직원들, 현장 작업자들, 청소부들, 심지어 근처 상점 운영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답을 요구했습니다. 광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소 앞 계단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한빛에너지와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빛에너지 서울 본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빛에너지, 브라질 사업 완전 철수. 정부 일방적 계약 위반으로 더 이상 사업 지속 불가.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빛에너지는 1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브라질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과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해 더 이상 브라질에서의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지난 3년간 브라질 정부로부터 총 1억 2천만 달러의 부당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현지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를 읽는 동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억 2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벌금, 안전 문제. 저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심각한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 철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브라질 정부의 태도 변화, 점점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 갑자기 나타난 환경 단체들의 시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한빛에너지는 25년간 국제 환경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도 앞장서 왔고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기업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배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과거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25년 전 그 희망찬 시작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석양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그날만큼은 슬퍼 보였습니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절망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25년간의 추억이 스며있는 이곳이 이제는 그저 빈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 전무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아라루나는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23살이던 해였습니다. 당시 아라루나는 하나님도 포기한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브라질 정부조차 이곳을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마존 깊숙한 곳에 위치해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비포장도로로 6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000명 남짓한 주민들은 대부분 원시적인 농업과 어업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는커녕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어서 모든 일을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아마존강의 지류가 범람하면서 마을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가족은 높은 곳으로 피해야 했고 때로는 나무 위에서 며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숨을 쉬셨습니다. 병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의료시설은 간호사 한 명이 운영하는 작은 진료소뿐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6시간을 달려 도시로 가야 했는데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숨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이웃집 할아버지도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라고 불리는 곳도 형편없었습니다. 나무로 대충 지은 건물의 칠판 하나, 책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은 한 명뿐이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년을 혼자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과서는 10년 전 것들이었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가며 봐야 했습니다. 연필과 공책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나무판에 수치로 글씨를 쓰며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맨발로 흙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신발은 사치품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며 학교에 갔습니다.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낡은 발전기가 돌아갈 때뿐이었죠. 발전기가 고장나면 며칠씩 촛불과 등유램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별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죠. 깨끗한 식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서 자주 배탈이 났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빗물을 받아서 끓여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물을 끓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에서 고기를 잡아 근처 마을에 팔러 다니셨고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셨습니다. 저와 형은 아버지를 도와 그물을 던지고 배를 저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밤마다 촛불 아래서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공학과 언어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깨끗한 물이 언제든 나오고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운 좋게 브라질 정부 산업개발청에서 통역사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대학에서 배운 일본어와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첫 임무가 바로 한국 기업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9년 9월 15일 처음 한국 사람들을 만난 것은 상파울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였습니다. 한빛에너지 해외사업부 김정훈 상무가 이끄는 7명의 팀이었습니다. 미팅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다른 외국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거만하거나 무관심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김 상무는 서투른 포르투갈어로 오봉지아, 코모 에스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상무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딱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와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리카르도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완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정중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팀의 박 과장은 끊임없이 메모를 하며 질문했고 이 과장은 브라질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업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브라질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상무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라루나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전에 만났던 서구 기업들은 주로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 기업은 현지 주민들의 생활부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브라질 평균의 30% 정도입니다.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상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교육시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의료시설은요? 저는 솔직하게 아라루나의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6시간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 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 전기와 상하수도,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석유를 뽑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상무가 말한 사업 철학은 이전에 들어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회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라루나를 브라질 북부의 모델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늘 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김 상무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수익의 30%를 현지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병원, 학교, 도로, 전력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30%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만난 다른 외국 기업들은 고작 5에서 10% 정도의 사회 공헌을 약속했었거든요. 현지 인력 양성에도 투자하겠습니다. 김 상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업을 브라질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말을 통역하면서 저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 상무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카르도 씨,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요? 네. 현지와 우리 회사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 상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서 석유공학 석사 과정을 밟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석유공학 석사라니 제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기회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상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라질 현지인의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곳이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아라루나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제게 오히려 고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999년 12월 15일 드디어 첫 삽을 뜨는 날이었습니다. 아라루나 주민 수백 명과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 상무가 삽을 들면서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이곳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말을 포르투갈어로 통역하는 순간 아라루나 주민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삽을 뜨고 난 후 마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들 웃고 있었습니다. 김 상무는 아이들에게 한국 전통면 만들기를 가르쳐 주었고 마을 어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마존 전통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25년간의 동반자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작이 언젠가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아라루나는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빛에너지의 첫 번째 시추 작업이 시작된 것은 2000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거대한 시추 장비들이 트럭에 실려오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라루나 역사상 이런 큰 기계를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김상무는 매일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채 직접 작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 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통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만 머물렀거든요. 리카르도, 오늘 지층 상태는 어떤가요? 김상무는 항상 저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저도 석유 시추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추 3개월째 되는 날, 드디어 첫 번째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검은 액체가 파이프를 통해 솟아오르는 것을 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석유다! 석유다! 브라질 작업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도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추가 시추 결과 매장량이 기존 예상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지질 조사 결과 이 지역 전체에 거대한 유전이 묻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매장량이면 아라루나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한빛에너지는 달랐습니다. 2000년 말 첫 번째 수익이 발생했을 때 김상무는 약속대로 수익의 30%를 현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01년 1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식 병원 건설이었습니다. 병원이 지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건축 전문가들이 와서 설계를 하고 최신 건축 자재들이 트럭에 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공사 현장에 모여들어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건축팀이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친구 카를로스는 그때 처음으로 용접 기술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줘요. 카를로스는 매일 신이 나서 새로 배운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개월 후 완공된 병원을 처음 본 순간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얀 외벽에 파란 십자가가 그려진 3층 건물이었습니다. 아라루나에 이런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파견된 것은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 선생님, 외과 전문의 박 선생님,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 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6개월간 현지 의사들을 교육하며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신 의료 장비들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기, 초음파 기기, 그리고 수술실 장비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최신 제품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기계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2005년 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이었고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의료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 같으면 6시간을 달려 도시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 선생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로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의 포르투갈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희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며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오지 않았다면 제 가족이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천사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김 상무의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기존의 낡은 나무 건물 대신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각 교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었고 정수기와 화장실도 완비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었던 것은 컴퓨터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신 컴퓨터 2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인터넷도 연결되었습니다. 아라루나 아이들이 처음으로 바깥 세상과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 페드로가 처음 컴퓨터를 만진 날을 기억합니다. 당시 페드로는 7살이었는데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이 기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페드로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컴퓨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타자 연습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까지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과학실도 완전히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현미경, 실험기구, 화학약품들이 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한국어 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선생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이들과 쉽게 친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발음이 어색해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페드로는 한국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배웠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빠, 한국에는 태권도라는 무술이 있대요. 페드로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도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태극한장을 외치며 품새를 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페드로는 태권도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 연습하며 띠 승급을 목표로 노력했습니다. 노란 띠, 주황띠, 초록띠. 띠가 바뀔 때마다 페드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서 태권도를 더 배우고 싶어요. 페드로의 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처럼 멋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페드로의 꿈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05년까지 한빛에너지가 직접 고용한 사람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3만 명이 한빛에너지와 연관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내가 새로 생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간호학을 전공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드디어 전문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아내는 하얀 간호사 복을 입고 첫 출근하는 날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형은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운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중장비 운전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형의 월급은 과거의 10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비 걱정 안 해도 되겠어.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회사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마을 곳곳에 새로운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옷가게, 전자제품 상점까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밥집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한국인 직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현지인 사장인 도냐 마리아는 한국 요리를 배워서 김밥, 비빔밥,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도냐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요리법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 역시 이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3년 김상무의 추천으로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지하철이 땅 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루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빛에너지 본사 건물도 놀라웠습니다. 30층 건물의 15층부터 20층까지가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본사 인사팀장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6개월간 최고의 교육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교육 내용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최신 석유 시추 기술, 환경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주었습니다. 김 상무는 한국에서도 저를 소중한 파트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리카르도 씨 덕분에 우리가 브라질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보시죠. 김 상무의 격려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에너지 분석가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상파울루 대기업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 집도 장만했습니다. 3층 건물에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라루나에서는 가장 좋은 동네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새로 생긴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익혔습니다. 페드로의 장래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페드로는 종종 말했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저는 페드로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한국 유학 준비를 도와주며 한국어 실력도 키워주었습니다. 2015년까지 아라루나는 브라질 북부의 모범 도시로 불렸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아마존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구는 3,000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과거의 흙길에는 포장도로가 깔렸고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범죄율은 브라질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브라질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우리 마을이 정말 도시 같아졌네요. 이후 아주머니 도냐 루시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아라루나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상생의 모델이었습니다. 이익을 가져가되 현지에 더 많은 것을 남겨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1월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브라질 환경부에서 온 공문 한 통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환경 영향 재평가 실시 통보. 25년간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게 환경 관리를 해온 한빛에너지에게 갑작스럽게 재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재평가를 한다는 걸까요? 김 전무에게 공문을 보여드리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예정에 없던 평가인데. 김 전무는 공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환경부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죠. 전화 통화 후 김 전무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담당자 태도가 예전과 다르더군요. 뭔가 공식적이고 딱딱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월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갑자기 까다로워졌고 허가 절차도 복잡해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이런 규제가 유독 한국 기업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를 확신하게 된 것은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기업 토탈의 현지 매니저와 우연히 만났는데 그들은 환경 재평가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통보 못 받았는데요. 토탈의 장 피에르 매니저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회사만 받은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싹 텄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하는데 왜 한국 기업만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정기 점검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과도하게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구두주의로 끝났을 일들이 서면 경고로 발전했습니다. 4월에는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갑작스러운 검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온 시설이었는데 검사관들은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수치가 기준치 내에 있긴 하지만 좀 더 낮춰야겠어요. 검사관이 말했습니다.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데도 문제 삼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무는 요즘 정부 담당자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5년간 우호적이던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브라질 환경부 관료들은 한빛에너지를 모범 사례로 여겼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회사처럼 하라고 권할 정도였죠. 하지만 2018년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월 정례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환경부 카를로스 과장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네며 웃음을 보였는데 그날은 차갑고 공식적인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를로스 과장님. 저는 평소처럼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리카르도 씨. 카를로스 과장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리카르도 친구라고 부르며 어깨를 두드렸을 텐데 말이죠. 회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규제 강화와 제재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한빛에너지의 과거 공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환경 기준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카를로스 과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들이 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는 이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이중 잣대였습니다. 2019년 들어서는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복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월 어느 날 환경부에서 온 공문을 받았습니다. 봉투가 평소보다 두꺼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손이 떨렸습니다. 환경 복구 비용 부과 통지서. 첫 번째 벌금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1970년대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빛에너지가 오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면 한빛에너지가 브라질에 진출하기 30년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걸까요? 김 전무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군요. 김 전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의 일인데. 즉시 환경부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운영하는 회사가 모든 환경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담당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작년 12월이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그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정식 명칭은 환경 복구 책임 강화법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마존 지역에서 석유 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 중 25년 이상 운영한 회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5년 이상 운영한 외국 석유 회사.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회사는 한빛에너지뿐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진출했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빛에너지를 겨냥한 맞춤형 법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우리를 겨냥한 것 같아요. 아내도 불안해했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25년간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빛에너지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원주민 마을이었습니다. 6월 어느 날 원주민 마을 족장 아나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카르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아나콘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25년간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는데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족장님? 한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나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빛에너지는 25년간 환경보호에 앞장서 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아나콘다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환경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한국 회사에 속고 있다고 해. 그때부터 원주민 마을에는 한국 기업이 우리를 착취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나타나서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땅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것도 한국 기업 때문이라고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빛에너지는 국제환경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한빛에너지가 온 후 지역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15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1999년 평균 수명이 58세였는데 2018년에는 74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적 의료 시설과 깨끗한 식수, 개선된 생활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1999년에는 신생아 1000명 중 120명이 사망했지만 2018년에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진과 최신 의료 장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 수준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문해율이 40%에서 95%로 올랐고 대학 진학률은 5%에서 80%로 급상승했습니다. 환경오염 수치도 한빛에너지가 오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수질 오염은 70% 감소했고 대기 오염은 50%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환경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인 선동에 더 쉽게 휘둘렸습니다. 7월 들어서는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매주 시위가 열렸고 전단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도 한국 기업을 비방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활동 방식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풀뿌리 환경운동과는 달랐습니다.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이상했습니다. 대부분 아라루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단지의 제작 수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전문적인 디자인에 고급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가 만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들의 포르투갈어였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정확했지만 억양이나 표현이 브라질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브라질어를 배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8월, 환경단체 집회에서 연설하는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을 브라질 출신이라고 소개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계로 보였습니다. 포르투갈어도 유창했지만 미묘한 억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브라질 사람일까? 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2021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해 3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아라루나 시내 카페에서 대학 동기 카를로스를 만났습니다. 카를로스는 상파울루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최근 아라루나로 돌아온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카르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카를로스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에 환경단체 회의에 참석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 아마존 환경보호연맹이라는 단체 말이야. 최근에 한국 기업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 단체.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빛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공격해온 단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 카를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브라질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 같지 않았어. 어떤 면에서? 포르투갈어는 유창한데 억양이 이상해. 그리고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의 끝나고 그들끼리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중국어를 쓰더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중국어라니. 갑자기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해?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학 때 중국어를 부전공했잖아. 분명히 중국어였어. 그것도 표준 중국어 베이징 억양이었어. 카를로스의 증언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호기심과 의무감에 이끌려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마존 환경보호연맹의 배경을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마존 환경보호라는 숭고한 목적, 전문적인 웹사이트 디자인, 그럴듯한 활동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설립일이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한빛에너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찾아봤습니다. 대표인 호세 실바라는 사람의 경력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환경학 박사의 여러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나와 있었지만 세부 사항을 확인해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깊이 파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단체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질의 비영리단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아마존 환경보호연맹의 재정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후원자는 그린퓨처 파운데이션이라는 국제환경재단이었습니다. 그린퓨처 파운데이션을 다시 추적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재단의 최대 기부자가 중국 국영석유 회사 시노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단체가 실제로는 중국 석유 회사의 자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더 파보니 자금의 흐름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시노펙, 그린퓨처 파운데이션, 아마존 환경보호연맹으로 이어지는 우회적인 경로였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2년간 이 단체가 사용한 자금이 무려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브라질의 일반적인 환경단체가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전문적인 선전 활동, 로비, 그리고 시위 조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찾은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측이 브라질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브라질 환경부 장관의 아들이 베이징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 고위 관료들의 중국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5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모든 경비가 중국 측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환경기술 시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성급 호텔에서 관광을 즐겼습니다. 언론에도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이 갑자기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광고비와 후원금의 형태로 자금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브라질 국회의원 몇 명이 중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합법적인 기부금 형태였지만 그 대가로 한국 기업에 불리한 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우연히 입수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해 6월 제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브라질 환경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위 관료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 기업 관계자와 브라질 환경부 고위 관료의 대화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국어 억양이 섞인 포르투갈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단계적으로 압박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효과적이고요. 그들이 완전히 떠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녹취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와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국 기업을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몰아내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3년간 벌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국제적 음모였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차별적 환경 규제, 2019년의 소급 적용 벌금, 환경단체들의 조직적 선동, 언론의 일방적 비판,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과 정직한 사업 방식이 중국의 견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을 몰아낸 자리에 자신들이 들어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은 방해물이었습니다.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 방식은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려는 중국 방식과 대비되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자금 흐름 도표, 정치인들의 중국 방문 기록, 언론 기사들의 패턴 분석,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김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하게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김 전무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김 전무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안타깝지만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김 전무는 녹취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씨, 정말 고맙습니다. 김 전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지난 3년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설명되는군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언론이 모두 그들 편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김 전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음모의 실체를 알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중국 측에 포섭되어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선동을 이어갔고 여론은 점점 한국 기업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일반 시민들까지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한빛에너지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언론과 환경단체의 선동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희의 말을 믿어줄까요? 상대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들을 공개한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김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과 음모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막을 수 없더라도 역사는 언젠가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퀴를 멈출 수 있는 힘은 이미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음모의 실체를 알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불길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1월 2일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환경부 아라루나 지역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발표. 차를 길가에 세우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견된 심각한 환경 파괴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5년간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한국기업 한빛에너지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손이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환경 파괴 의혹이라니. 25년간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온 한빛에너지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 전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뉴스를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리카르도 씨,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김 전무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환경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월 500만 달러, 1980년대 수질 오염 복구 비용, 4월 1천만 달러, 대기 오염 누적 피해 보상, 6월 2천만 달러, 생태계 파괴 복구 및 보상, 8월 5천만 달러, 원주민 전통 생활터 파괴 배상, 마지막 5천만 달러 벌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책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는 한빛에너지의 연간 순수익을 넘어서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기업이라도 이런 벌금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전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리카르도 씨.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함께 일해온 동안 김 전무가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무님, 본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벌금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김 전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해봤지만 브라질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법적 절차를 가장한 강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론 조작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가짜 뉴스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9월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한국 기업 아마존 원시림 1000헥타르 파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참혹한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벌목으로 황폐해진 숲, 오염된 강물, 죽은 물고기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지역에서 일해온 저는 한빛에너지의 실제 운영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 장소는 한빛에너지와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었습니다. 급히 김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무님, 이 사진들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김 전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이미 모든 언론이 저들 편에 서 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주요 일간지, TV 방송, 인터넷 매체까지 모든 곳에서 한빛에너지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무시되고 선정적인 제목과 조작된 이미지만이 반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지역 언론마저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25년간 한빛에너지의 공헌을 보도해온 아라루나 일보까지도 갑자기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치밀한 것은 원주민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주민 마을의 요원들을 파견해서 직접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원주민 마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성스러운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을 추아파족의 전통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진짜 추아파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지역에서 일하면서 모든 원주민 지도자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추아파족 족장인 타카나는 뒤쪽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타카나 족장님,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달 전부터 나타났는데. 타카나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언어를 잘 알더라고요. 가짜 지도자는 계속해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무료 음식과 현금을 나눠주며 시위에 참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돈과 음식에 이끌려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몰아내야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짜 지도자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함께 성장해온 원주민들이 거짓 선동에 속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25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페드로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한국 사람들이 나쁘다고 했어요. 페드로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아들마저 이런 선동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페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한국 분들을 생각해봐. 김 할아버지, 박 아저씨, 이모 선생님.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니? 페드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모두 친절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말이 맞을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맞을까? 페드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태권도 도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져갔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이 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영하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하던 거리가 이제는 시위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에 가득했던 주민들의 얼굴에 불안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물리적 위협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아라루나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월에 발생했습니다. 한국 직원 숙소에 밤중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박 과장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카르도 씨, 큰일 났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숙소에 돌을 던졌어요. 현장에 달려가 보니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1층 거실 창문이 완전히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주먹만한 돌들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숙소 벽에 적혀있던 낙서였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한국 놈들 꺼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월에는 한국 직원들의 차량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4월에는 김 전무의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5월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인 이 대리가 퇴근길에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리는 그 사건 이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밤에는 외출을 삼가고 항상 2명 이상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5만 명의 인구로 번영하던 아라루나가 점점 불안한 도시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에너지와 거래하던 현지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과거 북적이던 상점가가 한산해졌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던 도냐 마리아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리카르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 김밥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도냐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생계였는데. 거리에는 임대 표시가 붙은 상점들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리들이 점점 황량해져 갔습니다. 교육시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받던 컴퓨터들이 고장나도 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실험 기구들도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하나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전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리카르도 씨,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전무의 목소리는 무겁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전무님,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원들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사업도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25년간 쌓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김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씨.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전무의 눈에는 25년간 볼 수 없었던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결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붕괴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희망찬 시작이 이런 비극적 결말로 끝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라루나의 야경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과거 활기차게 빛나던 거리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14일 한빛에너지의 최종 철수 발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있을 기자회견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문서들, 정치인들의 매수 증거, 가짜 환경단체의 실체를 담은 자료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저와 제 가족에게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아내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지할게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발표문도 다시 써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 15일 아침 기자회견이 열릴 아라루나 컨벤션 센터 앞은 이미 수십 대의 중계차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빛에너지의 브라질 철수는 이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회견장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USB에 담은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장치 안에 25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 전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브라질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 전무가 마지막 성명을 발표하려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 전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김 전무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CNN 기자가 마이크를 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리카르도 산토스입니다. 25년간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해온 브라질 현지인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급하게 카메라를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한국 기업이 이곳에 왔을 때 아라루나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단순히 석유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업이 온 후 아라루나의 변화입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들어 보였습니다. 평균 수명 15년 증가, 영유아 사망률 90% 감소, 문해율 40%에서 95%로 향상.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제 자료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인 음모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영석유 회사 시노펙에서 브라질 환경단체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입니다. 저는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3년간 총 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브라질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과 접대 내역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아들이 베이징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녹취 파일을 재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중국 기업 관계자와 브라질 환경부 고위 관료의 대화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녹취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어와 중국어가 섞인 대화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들이 완전히 떠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군요. 녹취가 재생되는 동안 회장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진 듯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급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취의 진위는 확인되었습니까? 언제 녹음된 것입니까?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25년간 이곳에 진정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아들도 한국 유학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더러운 수법으로 그들을 몰아내려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제 말을 듣던 일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폭로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5년간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김 전무의 표정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제가 폭로를 마치자 그는 마이크 앞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리카르도 씨. 김 전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전무의 말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빛 에너지는 예정대로 브라질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알려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리카르도 씨가 밝혀주신 진실은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김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의 폭로는 즉시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CNN은 브라질 한국 기업 축출, 중국의 조직적 음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BBC는 25년 성공 파트너십 파괴한 국제 음모의 실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국내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여전히 한국 기업을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 기업에 매수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페드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에서 아빠를 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아빠가 용감하다고 했어요. 페드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큰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 아들에게는 용기 있는 아버지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전무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리카르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무님, 25년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마지막 반격이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의 씨앗을 뿌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서 정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빈 사무소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매일 보던 한국 국기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전무가 마지막 인사차 저를 찾아왔습니다. 25년간 정말 고마웠다며 제가 있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난 후 아라루나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3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한빛에너지와 연관된 현지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실업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번영의 상징이었던 병원은 의료진이 떠나면서 응급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들도 장비가 고장나도 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치안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조직들이 빈자리를 파고들어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아라루나는 브라질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율은 10배 이상 급증했고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4년 말 유엔이 인도적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한때 브라질 북부의 모범 도시였던 아라루나가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도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현지 투자는 최소화하고 이익만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지인 고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같은 사회 인프라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페드로는 한국 유학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중국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인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언론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페드로는 한국 유학의 꿈을 접었지만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드로는 가끔 언젠가 한국 아저씨들이 다시 돌아올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인정받는다고 말이죠. 리카르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조직적인 음모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이 보여준 진정한 상생의 모델은 분명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려는 철학, 그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런 견제와 음모는 더욱 치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리카르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리카르도는 아라루나에 남아 한국 기업이 남긴 기술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페드로는 비록 한국 유학의 꿈은 접었지만 한국어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과 브라질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믿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느낀 감동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자부심을 전하는 넘버원 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